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회 동형 모의고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이것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맞춘 문제라고 하면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맞추십니다. 그런데 한번 틀린 게 있다고 하면 그 틀렸던 착각했던 게 제대로 수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험 보는 날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설 듣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다시 틀리지 않는 방법이 될 겁니다. 우선 1번 함께 보십니다. 다음 기반시설 중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반시설은 우리가 흔히 인프라라 표현하는 것을 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하고 40여 개 기반시설을 7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3번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반시설에 포함되지만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지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1번 학교와 관련되어 우리 유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유치원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기반시설이라 하고 유치원은 기반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다시 하십니다. 2번 다시 촬영합니다. 2번만 다시 해줍니다. 2번 함께 보십니다.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에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관계획부터 정책 방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것들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1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 들은 후 지방의회 동의 얻어야 한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장,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하면 저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동의 필요 없습니다. 만약 지방의회에 나온다고 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란 말이 나와줘야 되고 지방의회 동의라고 하면 우리 공법에서는 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없이 행정청의 의견 청취 이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사실을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상급 행정청인 국토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접한 특광시군에 대해 해당 특광시군에 협의 거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 협의가 성립하지 못한 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기초조사 등에 관한 절차 없이
이런 행정청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시도의사는 그 내용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공동으로 국장에게 조정 신청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3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장이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된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5번입니다. 도의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장의 승인 받아야 된다. 이때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게 되면 도의사는 승인권자로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따로 국장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수립에 관한 문제를 함께 보시는데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시장, 군수,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여하는 것은 각각 3개였습니다. 공통된 사항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국장은 시도의사와 공동으로, 도의사는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계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한 때에는 도의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도의사가 승인권자이지만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한 때에는 따로 장관에게 승인받는 것 아니죠. 해당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도의사가 당연 승인권자인 경우로서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 정도를 살펴놓으시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매년 출제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 단지 조성 사업 이것만 가로해 놓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법 공부하시면서 도시개발 사업은 시가지 조성 사업과 단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했습니다. 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관광단지이건 산업단지이건 이러한 다양한 단지 조성 사업을 모두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4번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는 용도 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되게 됩니다.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환경을 위한 법률입니다. 기반시설, 환경, 경관. 이를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저 기환경이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규모 큰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익사업에 해당되고 규모 작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 기반서를 설치, 정비, 개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개발행위 허가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개념 잡아놓으시면 국토계획법이 마음 편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요건으로 7월 달에 개정되게 되는 성장관리 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수립하는 성장관리계획 이 두 가지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아니죠. 만약 이 두 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설명하면 그게 틀린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반설 연동제와 관계된 사항으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1년 내 수립하게 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그래서 기반시설 연동제와 관련된 이 세 가지도 개발이 허가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 중에 함께 공부하신 것으로서 청산리란 말 나오게 되면 공법 시간에는 녹개수란 말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기지개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과 관계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6가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아닙니다. 이 6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다. 그런 설명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 6가지에 해당되는 바로 3번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못 됩니다. 그래서 답을 3으로 해놓습니다. 4번 공동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구는 기반설에 해당하죠. 유통 공급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안이 됩니다. 5번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이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 문제 같은 내용 함께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앞서 보셨던 개발의 허가와 관계된 내용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성장관리계획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설치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 이 6가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아니었습니다. 그걸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4번입니다. 국토의 경비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입니다. 지형 도면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죠. 다음 날 들어가면 안 되죠. 2번입니다. 지도사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해제 이후 최초 동그려 놓습니다.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인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이제 개발 제한 지역에서 해제되게 되면 개발 가능한 곳이 되어버리죠. 이러한 곳에 최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A당초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했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국장 제외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사안이죠.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을 설치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도 전국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사항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입니다. 도심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가 위반 제한 받은 경우 그 처리 기간을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한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위반 여부를 통보해야 되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계획설명서의 작성 기준 동그라미 놓습니다. 조례로 정한다. 우리 기준 보게 되면 항상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례로 정한다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5번입니다.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 지형도면 작성할 수 없다. 지형도면은 작성 위반권자가 하죠. 고시는 결정권자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했다고 하면 위반권자로서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시험에 끝에 없다로 말로 끝나게 된다면 열의 9개는 틀린 지원입니다. 공법상의 부정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원칙입니다. 없다란 말은 열의 하나에 대한 예외로서 보통 있다를 없다로 틀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틀린다면 4번은 정답 3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 용적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대 한도가 큰 순수로 나열하는 것. 생산 녹지역의 용적률은 80%이죠. 일반 공업지역. 우리 용적률과 관련되어 공업지역은 3, 4였습니다. 전용 공업지역은 300, 중공업지역은 400, 50씩 조정하기 때문에 일반 공업지역은 350이 되게 됩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135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3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용적률은 50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입니다. 리얼 생산관리지역이라면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은 82죠. 5번 다시 찍습니다. 5번 다시 찍습니다. 5번 함께 오십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큰 순수로 나열하는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 생산 녹지지역. 생산 녹지역의 용적률은 100%이죠. 비개발 용도의 녹관 용도의 용적률은 80%인데 딱 세 곳.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계획 관리 지역의 경우는 용적률이 100%였습니다. 그리고 니은 일반 공업지역은 350%인데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3, 4입니다. 전용 공업지역은 300, 중공업지역은 400. 그 사이 일반 공업지역은 350이 되게 됩니다. 디귿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 주거지역과 관련된 용적률은 135로 정리했습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이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3종 일반 주거지역까지의 용적률은 50씩 조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이죠. 그리고 리얼 생산관리지역은 용적률 80입니다. 그래서 니은 일반 공업지역의 용적률 350으로 가장 높고 디귿 3종 일반 주거지역 300, 기업 생산녹지지역이 100, 리얼 생산관리지역이 80%이기 때문에 답을 3으로 해놓습니다. 6번 함께 오십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중요시설 보호지구의 중요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말한다. 항만부터 군사시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만약 이 5개 시설에 학교시설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용시설은 시청, 법원, 검찰청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용시설과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아주 단순한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 자체이기 때문에 중요시설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
5가지를 함께 보십니다. 2번입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변경 시에 기반들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1개이죠.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대상으로 삼아줘야 됩니다. 3번입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 시에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지정해야 한다. 3분의 1 주정수입니다. 옳은 이야기죠. 4번입니다. 국장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의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개발진흥지구의 건축 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따르며 지구 단위 계획 등에 수립되기 전 추천수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5번 맞죠? 우리가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용도지구 지정 대상과 지정 절차. 그래서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한 결정권자가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는데 예외, 조례를 신설하거나 조례 세분한 것, 그리고 연안 침식이란 말이 붙어있는 방제지구 지정 변경, 복합용도지구, 이 4가지에 대해서는 국장 빠진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해당 용도지구의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구를 지정했다면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용도지구는 토지 이용에 대한 2차 규제로서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따라가고 건축 제한 규정만 용도지구가 지정됨으로써 다시 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건축 제한을 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인데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연 취락 지구의 경우에는 국토 법령에 따라 집단 취락 지구의 경우는 계특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개발 진흥 지구의 경우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6번의 5번 지문처럼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따르며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에 따른 건축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특광시군, 도시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한 용도 지역을 1차적으로 지정하고 미시적 관점에서 문화재나 특수한 시설의 존재를 고려하여 용도 지구를 국지적으로 2차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이미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특별히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6번과 관련되어 추가된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6번은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죠. 7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틀립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중에 시공록 30만 제곱미터는 시가 조정구역이나 공원구역에 해당되어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녹지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앞에 자연녹지 지역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시공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동그라미 놓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부지부터 한 줄 밑에 제공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이 공공시설에는 임대주택도 포함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 140%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준주거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나라에 기부 체납하게 되면 용적률을 500%에서 700%까지 완화시켜 주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원래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인데 용적률을 140% 완화시켜 주게 되면 그게 700이죠. 그에 관한 사항이 되게 됩니다. 시사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있어서는 공동택 아파트와 관계된 채광창 높이의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채광창 방향의 높이 제한 규정을 20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면 25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200%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50층 높이의 아파트 개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사성 있는 문제와 관계된 사항으로 꼭 한번 살필 내용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도시역 외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는 경우 개발진흥지구에 해당돼야 된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비도시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 가능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하나입니다.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하나이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입니다. 도시역 외 동그라미 놓습니다.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4번 맞습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시 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주차장 100%, 높이 제한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이라는 말 보게 되면 용적률 140%와 채광창 방향 높이 제한 200% 완화시켜줍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이나 비도시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150, 용적률 200%만 완화시켜줍니다. 가끔 도시역 외 지역이라는 말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차장 높이 제한을 100, 120 완화시켜준다. 이 말 엮여 있으면 바로 틀린 게 되죠. 그걸 잘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역 외 지역, 도시역 외란 말이 확인되었을 때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만 150, 200% 완화한다. 그러한 취지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5번입니다.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은 공동택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200% 완화시켜줍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8번입니다. 입지 규제 제소 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기억입니다.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철도 역사 중심으로 주변 지역 집중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필요 있는 지역을 입지 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역세권 또는 노후 불량 건축물과 관련되어 주거적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의 개념에 있어서는 3개 이상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입지규제 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기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니어물입니다. 입지규제 제소구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에 입지규제 제소구역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공개 공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제소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주택법과 관련되어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 확보할 필요 없고 미술 장식 가끔 대형 건축물 앞에는 조각상 한두 개 태워져 있죠. 그것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법을 개정하여 공개 공지 확보에 관한 사항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입지 규제 제소 구역에 배제하는 법령 규정입니다. 오지순자에 관한 문제가 이제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꼭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한번 다시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정비법상 도시정비법상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공업지역, 주거적 공업지역이라면 입지 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죠. 이것 옳은 주문입니다. 그리고 리얼 입지 규제 제소 구역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입지 규제 제소 구역에는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에 봤던 필수사항, 이러한 필수사항과 몇몇 내용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러한 것들도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의 필수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 시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통상 30일인데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은 10일이죠. 그리고 국토계획법으로만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다른 법률로는 지정할 수 없다. 그 정도까지 봐놓습니다. 9번입니다. 공동구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 수송관은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공동구 설치되게 되면 지하 매설물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임의적 수용 대상이죠. 쓰레기 수송관은 필수적 수용 대상이기 때문에 1번 틀립니다. 2번 공동구는 특광시군이 관리합니다. 공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통신, 수도 등은 도시의 필수시설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고장, 훼손되게 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관리해야 됩니다. 3번입니다. 200만 초보다 초과하는 200만 초가 가로 해놓습니다. 정비구역에 정비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구 의무적 설치 대상으로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라고 하는 요건을 봐놓습니다. 4번 공동관리자가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공동협의회 심의 거쳐야 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은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되죠. 계획기간 5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4번과 관련된 내용을 연결해 정리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공동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 방법 1년에 1회 이상 봐놓습니다. 10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매수 청구 대상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 잡종조인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목대인 때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1번 옳은 질문입니다. 잡종지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이야기죠. 2번입니다.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
권자는 개발 행위 허가받아 3층에 다세대 주택 건축할 수 있다. 3층 이하의 협의의 단독 대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세주택은 공동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매수 청구 거절된 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시행자 정해진 경우는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해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추천수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리고 5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알린 날부터 2년 내 매수해야 한다. 그래서 6개월, 2년이라는 기간 절차를 잘 기억하신다면 5번 맞죠. 그래서 10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십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